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심장부로 떠나는 여행. 그런데 길잡이가 좀 특별합니다. 바로 위대한 사상가 미셸 드 몽테뉴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여행기를 따라가 볼 텐데요. 이건 그냥 어디를 가고 뭘 봤다는 식의 기록이 아니에요. 한 철학자의 눈에 비친 16세기의 세상, 그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걸 보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는 아주 특별한 여정의 기록이죠. 몽테뉴가 훗날 로마의 폐허를 보고 남긴 말입니다. 정말 의미심장하죠? 그에게 폐허는 그냥 낡고 부서진 돌무더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거대한 문명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한 세상의 분노와 저항, 마침내는 그 모든 것을 시간의 먼지 속에 묻어버리는 거대한 힘. 그는 이 폐허 속에서 이 모든 칭의를 읽어낸 거죠. 이 문장 하나만 봐도 그의 여행이 얼마나 깊은 생각들로 채워져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책이 더 재미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행 초반부의 기록은 몽테뉴 본인이 아니라 바로 그의 비서가 썼다는 점이에요. 덕분에 우리는 마치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이 위대한 철학자의 아주 솔직한 모습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까다로운 와인 취향에 대해 불평하기도 하고 지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까지 정말 인간적인 몽테뉴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몽테뉴를 따라 이탈리아 국경을 넘어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낭만적인 풍경과는 달리 16세기 여행의 현실은 시작부터 꽤나 팍팍했습니다. 이탈리아 땅에 발을 딛자마자 그들을 맞이한 건 다름 아닌 서류 문제였습니다. 트렌토니, 로베렌이 하는 도시마다 건강증명서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겪어보니까 이게 정말 전염병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그냥 여행객들한테 수수료를 뜯어내기 위한 일종의 관습 같은 거였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되죠. 위대한 철학자의 여정도 결국은 이 까다로운 관료주의라는 현실의 벽부터 넘어야 했던 겁니다. 자, 이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첫 번째 주요 도시, 바로 베로나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시로 유명한 이곳의 문화, 종교, 그리고 고대의 유적들은 과연 몽테뉴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요? 마침 엄숙한 축일이라 몽테뉴는 경건한 마음으로 베로나 대성당을 찾았습니다. 당연히 성스러운 분위기를 기대했겠죠. 하지만 그가 그곳에서 본 것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깨는 정말 흥미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몽테뉴를 깜짝 놀라게 한 건 바로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성당 안에서는 아름다운 오르간과 바이올린 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성가대석 안에서조차요. 모자를 그대로 쓰고 있거나 제단에 등을 돌리고 서 있는 사람도 많았죠. 그러다가 미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성체 거양 때만 아주 잠깐 주목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자 프랑스 귀족이었던 몽테뉴의 눈에는 이 이탈리아 사람들의 자유분방하고 세속적인 태도가 정말 큰 문화 충격이었던 거죠. 바로 이런 지점에서 몽테뉴의 예리한 시선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베로나라는 도시가 영광과 실패, 그 양면을 모두 끌어안고 있다고 봤어요. 한쪽에서는 한때 도시를 호령했지만 결국 비극적으로 몰락한 가문의 무덤을 화려하게 보존하면서 실패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죄수들까지 동원해서 거대한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을 복원하며 과거의 위대함을 되살리려고 애쓰고 있었던 거죠. 성공이든 실패든 과거를 숨기지 않는 도시의 모습에 그는 아주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몽테뉴가 내 평생 본 건물 중에 가장 웅장하다고 감탄했던 바로 그 원형 경기장입니다. 규모가 상상이 되시나요? 좌석이 무려 43줄, 가장 높은 곳의 둘레는 600걸음에 달했다고 해요. 1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좌석이며 벽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여기가 그냥 오래된 유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마상창 시합 같은 경기가 열리는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다는 거죠. 과거의 영광이 박물관에 갇힌 게 아니라 현재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었던 겁니다. 몽테뉴의 호기심은 이런 거대한 건축물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회 구석구석을 들여다봤죠. 성에 있는 군인들이 외국적이 아니라 도시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 있다는 걸 보고는 권력의 속성을 꿰뚫어 보기도 하고, 레몬수를 만드는 잘생긴 예수의 수사들을 보면서 종교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인상 깊었던 건 그가 직접 유대교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의 종교 의식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는 점이에요. 종교 갈등이 아주 심했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도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했던 그의 열린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베로나를 떠나 비첸차로 향합니다. 아름다운 시골길을 달려 도착한 이 도시에서 몽테뉴의 관심은 조금 다른 곳으로 향하는데요. 거대한 건물이나 사회에 대한 관찰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문제였어요. 그건 바로 몽테뉴 자신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그는 평생 신장 결석 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거든요. 사실 이번 여행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가 온천 치료이기도 했고요. 비서의 기록을 보면 비첸차에서는 묽고 오래된 와인을 구하지 못해서 몽테뉴가 아주 고생을 했다고 적혀 있어요. 이게 그냥 와인 투정이 아니라 걸쭉한 새 와인을 마시면 복통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에게 좋은 와인을 찾는 건 건강과 직결된 아주 절실한 문제였던 거죠. 위대한 철학자도 어쩔 수 없는 육체의 고통 앞에서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와인 때문에 고생했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여정은 학문의 도시 파도바, 그리고 온갖 환상과 명성으로 가득한 도시 베네치아로 이어집니다. 당시 유럽 최고의 대학이 있던 파도바. 근데 몽테뉴의 평가는 꽤 냉정했어요. 성당의 예술품이나 기둥 없이 지은 거대한 건물 같은 것들에는 감탄했지만 도시 자체는 좀 활기가 없다고 느꼈죠. 하지만 그가 정말 실망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고향에서 유학 온 프랑스 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이 현지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몰려다니는 모습을 본 거죠. 아니, 이 먼 곳까지 와서 겨우 프랑스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고? 몽테뉴는 낯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배우는 경험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의 교육 철학이 엿보이는 날카로운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파도바에 외국인들이 많았던 이유 아주 간단했습니다. 생활비가 엄청나게 쌌기 때문이에요. 몽테뉴의 기록을 보면 한 달에 단 7크라운, 그러니까 아주 적은 돈으로 하인이나 말을 두지 않고도 꽤 품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학문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파도바를 국제적인 도시로 만든 또 다른 힘이었던 거죠. 파도바를 떠나 베네치아로 가는 길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샤프진이라는 곳에서는 정말 신기한 걸 보게 되는데요.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배를 통째로 땅 위로 끌어올린 다음에 다른 운하로 옮겨 싣는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이건 뭐 16세기판 선박 엘리베이터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세세한 기록 덕분에 우리가 마치 그와 함께 여행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물의 도시 베네치아. 온 유럽이 칭송하는 이 위대한 도시에 대한 몽테뉴의 첫마디는 놀랍게도 좀 실망스러운데 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그의 기대를 저버렸던 걸까요? 그의 평가는 아주 복합적이었습니다. 일단 베네치아의 독특한 정체 시스템이나 바다 위의 전략적인 위치,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영 조선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산마르코 광장의 에너지. 이런 내용에는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정작 유명했던 도시의 전체적인 아름다움이나 베네치아 여성들의 미모 같은 외향에 대해서는 솔직히 기대 이하였다고 말합니다. 워낙 명성이 자자해서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아니면 그가 생각하는 진짜 아름다움은 이런 인공적인 화려함과는 좀 거리가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호기심을 아주 강하게 잡아끈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르티잔이라고 불렸던 고급 창부들이었죠. 비서의 기록에 따르면 그 수가 무려 150명에 달했는데 그녀들이 그 직업만으로 공주처럼 돈을 쓰며 살아가는 모습은 몽테뉴에게 도시의 그 어떤 웅장한 건물보다도 더 놀랍고 경이로운 사회 현상으로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베네치아의 이면에는 어김없이 그의 고통이 함께했습니다. 관광을 하던 도중 극심한 복통이 찾아왔고 결국 2개의 커다란 신장 결석을 배출하고 말죠. 도시의 화려함과 한 개인의 내밀한 고통이 교차하는 이 순간은 그의 여행이 결코 낭만적이기만 한 여정이 아니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베네치아를 떠납니다. 몽테뉴의 지적인 호기심은 이제 도시의 화려함 같은 인간의 창조물에서 벗어나서 땅 그 자체,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치유의 힘으로 향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지역의 유명한 온천들을 탐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의 관찰은 정말 과학자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냥 온천에 몸을 담그는 게 아니라 직접 물맛을 보고 물이 마른 뒤에 남는 찌꺼기의 색깔과 질감을 관찰하고 각 온천에서 어떤 치료법들을 쓰는지 아주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아바노 온천의 뜨겁고 짠 유황수,
산 피에트로의 미지근한 물을 맛보곤 이건 철분 맛 같다고 추측하기도 하고 바타이유에서는 진흙 목욕까지 직접 체험합니다. 이건 뭐 거의 16세기판 온천 탐사 보고서 수준이에요. 이 문장이야말로 몽테뉴의 탐구 방식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이탈리아 온천의 진흙을 딱 경험하자마자 자기 고향 프랑스에 있는 바르보탕 온천의 진흙과 바로 비교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색깔, 알갱이, 기름기, 온도, 냄새까지.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면 늘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해서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 이게 바로 몽테뉴의 방식이었습니다. 온천 지역을 떠나던 길에 몽테뉴 일행은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로 3층짜리 입체 교차로였어요. 맨 아래로는 개울이 흐르고 그 위를 돌다리가 가로지르는데 그 위로는 배가 다니는 운하가 있고 또 그 위로 다리가 놓여서 사람과 마차가 다니는 겁니다. 말 그대로 16세기판 고가도로였던 거죠. 자연의 신비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이런 경이로운 기술력에도 그의 눈은 늘 반짝였습니다. 이제 여정은 교황령을 향해 남쪽으로 계속됩니다. 다음 목적지는 권력의 중심지였던 공작의 도시 페라라, 그리고 활기 넘치는 대학 도시 볼로냐입니다. 페라라의 궁정에서 몽테뉴는 공작에게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건 공작의 태도예요. 그는 몽테뉴 일행을 서서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꽤 긴 시간 대화를 나누는 내내 격식을 갖춰 모자를 벗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당시 유럽에서 프랑스 귀족의 위상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죠. 동시에 외교와 의전이라는 권력의 작동 방식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페라라에서 몽테뉴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들은 정말 다양했어요. 위대한 시인의 초상화에서부터 1년 내내 꽃이 핀다는 신비로운 장미덤불, 베네치아를 따라 만든 화려한 배와 거대한 대포까지. 그리고 여간방문에 새겨진 문구, 계산서를 잊지 마시오. 이걸 보고는 아마 피식 웃지 않았을까요? 그의 호기심은 이처럼 위대한 것부터 사소한 것까지 경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페라라를 떠나 도착한 볼로냐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아주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재미있게 연극을 관람하는데요. 그 후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두통에 시달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끊임없는 이동과 새로운 자극들이 그의 몸에 어떤 부담을 주고 있었는지 짐작하게 하는 아주 인간적인 기록이죠. 자, 이제 롬바르디아 평원의 비교적 편안했던 여정은 끝났습니다. 몽테뉴 일행은 험준한 아페니노 산맥으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도전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인물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험한 산길 위에 있는 루얀이라는 마을, 이곳에는 여관이 딱 2개가 있었는데 두 곳 모두 여행객들 등쳐먹기로 이탈리아 전역에 악명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이제 몽테뉴 일행 앞에는 이 악명 높은 여관 주인들과의 한판 승부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곳 여관 주인들의 손님 끌기 경쟁은 거의 코미디에 가까웠어요. 하인들을 저 멀리까지 보내서 여행객들을 호객하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좋은 음식을 약속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끈질기게 따라붙고 나중에는 심지어 공짜로 산토끼를 주겠다며 유혹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몽테뉴는 이 치열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아주 재미있게 지켜봤다고 해요. 이런 사기꾼 같은 주인들을 상대하는 몽테뉴의 방식, 역시나 아주 체계적이었습니다. 일단 말에서 내리지 않아요. 먼저 일행 중 한 명을 보내서 두 여관의 방 상태, 음식, 와인까지 싹 다 정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양쪽의 보고를 다 들은 후에야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결국 장작값이나 양척값처럼 계약서에 없던 항목으로 바가지를 쓰게 되더라는 아주 현실적인 교훈도 함께 남겨두었습니다. 와인의 맛부터 정부의 본질까지, 종교의식의 의미에서부터 여관 주인의 속임수까지, 세상의 모든 것에 질문을 던졌던 이 위대한 관찰자의 여정은 이제 르네상스의 심장부 피렌체와 영혼의 도시 로마를 향합니다. 과연 그는 그곳에서 또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 다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몽테뉴의 여정을 계속 따라가 볼 텐데요. 독일어권 지역을 지나 드디어 이탈리아 땅을 밟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 바로 그 명성자자한 도시 베네치아였죠. 근데 시작부터 뭔가 좀 삐걱거립니다. 이 문장 좀 보세요.
베네치아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랐다.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다.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실망시켰던 걸까요? 네, 지금부터 16세기 이탈리아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몽테뉴의 여정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북부 도시들에서부터 로마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그의 아주 예리하고 때로는 비판적이기까지 한 시선을 통해서 당시 이탈리아의 속사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여정은 이탈리아 북부에서 막을 엽니다. 이곳에서 몽테뉴는 아주 기묘한 풍경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경건함과 웅장함, 그리고 지극히 세속적인 일상이 한데 뒤섞여서 그의 호기심을 마구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첫 도착지인 베로나에서부터 몽테뉴의 눈에는 정말 신기한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뭐랄까,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부조화의 무대 같았다고 할까요? 우선 교회에 들어갔는데 아니 세상에 대미사가 한창인데도 사람들이 모자도 안 벗고 제단에 등을 돌린 채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몽테뉴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좀 불경스러워 보이는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 교회 밖으로 나오자마자 입이 떡 벌어지는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이건 또 얼마나 장엄하고 경건해요. 방금 전 그 시끄러운 교회 한 풍경이랑은 완전히 딴판인 거죠. 그의 관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향수를 만드는 제수아티 수도사들을 만나기도 하고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그들의 종교 의식에 대해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또 성에 가보니 수비대가 외국 군대가 아니라 바로 이 도시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도시 내부의 긴장감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한때 이 도시를 지배했던 스칼리제르 가문의 화려한 무덤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자기가 묵는 여관 주인이 자기네 가족 무덤으로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일상 속으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스며든 모습. 이게 바로 몽테뉴가 포착한 시대의 단면이었습니다. 베로나를 떠나서 이제 비첸차와 파도바로 향하는데요. 비첸차의 멋진 궁전들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도 잠시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합니다. 바로 와인이었어요. 이 지역 와인이 너무 걸쭉하고 단맛이 강해서 자신의 지병인 신장결석에 안 좋을까봐 걱정이 태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에 와서 되레 독일에서 마셨던 향신료 넣은 와인을 그리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대목을 보면 여행의 낭만 뒤에 숨겨진 현실적인 고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죠.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바로 유명한 대학 도시 파도바입니다. 여기에 와보니까 프랑스에서 온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몽테뉴는 이걸 그렇게 좋게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인용구가 그의 생각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그에게 여행이란 건 낯선 곳에 가서 현지인들이랑 부대끼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프랑스 학생들은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면서 프랑스 말만 쓰고 프랑스식으로만 생활하는 일종의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죠. 몽테뉴는 이걸 보고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비싼 돈 들여서 여기까지 유학을 왔나 하고 아주 비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는 거였죠. 여행과 배움에 대한 그의 철학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파도바에서 몽테뉴는 그냥 학생들만 보고 지나친 게 아닙니다. 도시 구석구석을 정말 꼼꼼하게 훑어보죠. 성당에 가서는 정교한 조각품에 감탄하고 또 기둥 하나 없이 지어진 거대한 홀을 보면서 당시 건축 기술에 놀라워합니다. 옛날 사람 흉상을 보면서는 아, 이 사람은 참 학구적이고 고뇌가 많았겠구나 하고 혼자 상상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의 관찰이 정말 예리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의 생활비가 엄청나게 싸다는 점에 주목한 거예요. 파도바가 이렇게 대학 도시로 명성을 떨치는 건 훌륭한 교수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먹고 살 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위대한 학문 뒤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기반이 있다는 것. 몽테뉴는 그것까지 꿰뚫어 본 겁니다.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물의 도시, 전설의 도시, 베네치아. 몽테뉴는 곤돌라를 타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도시에 들어섰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기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모습들, 그리고 어딘가 모를 실망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베네치아에 도착하자마자 프랑스 대사를 만났는데 대사가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를 하나 합니다. 여기 사람들 의심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시민이 외국인이랑 2번만 얘기해도 바로 당국에서 조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 한마디가 베네치아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겉으로는 자유로운 무역도시, 개방적인 도시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아주 빡빡한 통제사회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를 듣게 됩니다. 1년에 무려 150만 크라운. 16세기 당시로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상업과 권력의 중심지라는 게 어떤 건지 이 숫자 하나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몽테뉴의 눈을 가장 사로잡았던 건 바로 코르티잔이라 불리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창녀가 아니었어요. 거의 하나의 사회 계급이자 공인된 제도 같은 존재였죠. 몽테뉴가 보기에 한 150명 정도 되는 이 상류층 코르티잔들은요, 정말 공주처럼 돈을 샀다고 합니다. 최고급 가구에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다녔죠. 심지어 베로니카 프랑카라는 귀족 출신 코르티잔은 자기가 쓴 편지를 묶어서 책으로 출판한 다음에 몽테뉴한테 선물로 보내기까지 합니다. 교양과 지성까지 갖췄던 거죠. 더 놀라운 건 도시의 네로라 하는 귀족들이 대놓고 이들을 후원하고 파티에 초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가진 도덕적인 이중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풍경이었겠죠. 이렇게 화려한 도시를 구경하는 와중에도 몽테뉴의 지병은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베네치아에 머무는 동안 커다란 결석을 2개나 배출하는데요. 이런 기록은 우리에게 16세기의 여행이 얼마나 고된 육체적 노동이었는지를 계속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화려한 도시의 모습 뒤에는 여행자의 개인적인 고통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거죠. 자, 그럼 몽테뉴가 내린 베네치아에 대한 최종 평가는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표를 보시면 그는 베네치아의 독특한 정치 시스템이나 바다 위의 도시라는 전략적 위치, 또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기고, 산 마르코 광장의 활기 같은 것들에는 정말 감탄했어요. 아, 이래서 베네치아 하는구나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 명성자자했던 아름다움은요? 글쎄요, 몽테뉴 눈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도시의 모습도 사람들의 아름다움도 소문만큼은 아니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어쩌면 이건 베네치아의 문제라기보단 원래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이런 인간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제 베네치아를 뒤로 하고 롬바르디아 지방으로 여정을 이어갑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지병 치료에 도움이 될까 싶어 유명한 약용 온천들을 찾아다니고요. 이탈리아의 일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계속됩니다. 몽테뉴는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일부러 길을 돌아서까지 치료 효과가 있다는 온천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는 거의 과학자처럼 각 온천수의 특징을 기록해요. 아바노 온천수는 너무 뜨겁고 짜고 유황 냄새가 난다. 산피에트로는 물맛이 밋밋하고 시설이 별로다. 이런 식으로요. 특히 바타이의 온천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모양인데 거기는 검고 기름진 진흙을 나무 주걱 같은 걸로 퍼서 아픈 부위에 붙이는 진흙 목욕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의 호기심이 단순히 문화나 정치뿐만 아니라 의학과 자연과학에까지 뻗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행 내내 몽테뉴는 이탈리아와 독일을 끊임없이 비교하는데요. 특히 숙소에 대한 불만이 아주 폭발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알 수 있죠. 이탈리아 여관은 방도 형편없고 음식도 맛없고 침교도 부족하고 와인은 최악이라는 거예요. 특히 그를 가장 괴롭혔던 건 창문이었습니다. 유리창 없이 그냥 나무 덧문만 덜렁 달려 있어서 햇빛이나 바람을 막으려면 대낮에도 캄캄한 방 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다음 도시 페라라에서는 그곳의 영주인 알폰소 2세 데스테 공작을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이때 공작이 보여준 태도가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꽤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데 공작이 계속 모자를 벗은 채로 서서 몽테뉴 일행을 대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엄격한 신분사회를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인 대우였고 몽테뉴는 그의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페라라에서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을 발견합니다. 여관 문마다 볼레타를 기억하라 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는 건데요. 이 볼레타가 뭐냐면 일종의 숙박 허가증이에요.
도시에 도착하면 무조건 관청에 가서 신원 등록을 하고 이 허가증을 받아야만 여관에 묵을 수 있었던 거죠. 당시 도시들이 외부인을 얼마나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여정은 르네상스의 심장 토스카나 지방으로 향합니다. 예술의 도시 피렌체에 도착하기 전 몽테뉴는 당대 최고의 부와 권력을 자랑했던 메디치 가문이 만들어낸 기상천외하고 화려한 볼거리들에 완전히 넋을 잃게 됩니다. 먼저 피렌체 공작이 새로 지은 프라톨리노 궁전을 방문하는데요. 몽테뉴는 이 궁전의 위치를 보고 아주 재미있어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물도 없고 흙도 척박해서 궁전을 짓기에는 최악의 장소였거든요. 물도 모래도 심지어 석회까지 전부 5마일, 그러니까 8km 밖에서 실어와야 했어요. 몽테뉴는 이걸 보고 아하, 이 공작은 일부러 이런 짓을 했구나.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를 지상 낙원으로 바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구나 라고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이 프라톨리노 궁전의 정원은 그야말로 기계장치의 향연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미는 바로 이 물장난이었죠. 순진한 손님들을 골탕 먹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었는데요. 동굴에서 조각상을 보고 있으면 갑자기 바닥에서 물이 차오르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물줄기가 솟구칩니다. 놀라서 계단으로 도망치면 이번엔 계단 틈새에서 수천 개의 물줄기가 뿜어져 나와서 결국 온몸을 흠뻑 적시게 되는 거죠. 르네상스 시대 권력자들이 자연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얼마나 큰 즐거움을 느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난 말고도 정원에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볼거리들로 가득했습니다. 수력으로 움직이는 인형극장, 식탁에 내장된 개인용 와인쿨러, 사람 키보다 훨씬 큰 눈을 가진 거인 조각상, 그리고 심지어는 나무 한 그루의 가지 속에 통째로 방을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살아있는 나뭇가지를 엮어서 가문의 문장을 만든 건 정말 예술의 경지였죠. 이 모든 게 바로 이것이 메디치의 힘이다 라고 외치는 거대한 과시였던 셈입니다. 피렌체 시내에 들어와서는 대공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영광을 누리는데요. 여기서 몽테뉴의 눈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됩니다. 바로 좌석 배치였어요. 식탁의 가장 높은 상석에 대공이 아닌 그의 부인 비앙카 카펠루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남편인 대공은 그 아랫자리에 앉았고요. 당시 굉장한 미모와 지성으로 유명했던 비앙카 카펠로가 대공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피렌체 궁정의 실질적인 권력 구도가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피렌체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여정의 마지막이자 가장 험난한 구간으로 접어듭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등뼈라고 불리는 아펜니노 산맥을 넘어서 그들의 최종 목적지, 바로 영혼의 도시 로마를 향해 나아갑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들은 시에나와 몬탈치노. 이곳은 과거에 프랑스와 동맹 관계였던 도시들인데요. 그래서인지 프랑스인인 몽테뉴 일행을 정말 뜨겁게 환영합니다. 이 인용문을 보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생생하게 느껴지죠. 그들은 현재 자신들을 지배하는 피렌체 공작을 폭군이라고 부르면서 차라리 프랑스와 함께 싸우던 시절이 더 좋았다고 눈물까지 글썽였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여행객으로서 이런 복잡한 정치적 감정이 담긴 환대를 받는 기분, 참 묘했을 것 같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길은 정말 다채로웠습니다. 시에나를 떠나서 집이 대여섯 채밖에 없는 작은 산골 마을을 지났고 교황이 다스리는 영토로 들어서기도 하고요.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오래된 마을을 통과하고 아름다운 분수가 있는 도시를 거쳐서 마침내 저 멀리 로마가 보이기 시작하는 넓은 평원에 다다릅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가슴은 점점 더 두근거렸겠죠. 그리고 마침내 몇 주에 걸친 길고 힘든 여정 끝에 그들은 로마의 북쪽 관문인 포폴로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영혼의 도시, 로마에 발을 들여놓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지만 몽테뉴가 마주한 로마는 그가 평생 책을 통해 읽고 상상했던 위대한 황제들과 무적의 군단이 활보하던 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커다란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과연 고대 로마의 영광은 지금 어디에 얼마나 남아있는 것인가? 몽테뉴가 내린 경로는 충격적입니다.
그가 본 로마는 살아있는 도시가 아니라 거대한 무덤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그 분노와 탐욕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했던 것들부터 먼저 파괴해버렸고 지금 남아있는 이 부서진 조각들은 어쩌면 그중 가장 보잘것없던 찌꺼기일 뿐이라고요. 그에게 로마의 유적은 과거의 영광을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찬란했던 것들은 이미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대한 상실의 징표였던 거죠. 이 위대한 여정의 끝에서 몽테뉴가 마주한 것은 도시가 아닌 역사 그 자체의 쓸쓸한 무덤이었습니다. 미셸 드 몽테뉴의 여행기, 이 책은 정말 특별합니다. 16세기 유럽을 대표하는 지성인이자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렸던 한 회의주의자가 남긴 아주 생생한 기록이거든요. 그는 당시 지병으로 몸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를 떠나서 독일과 스위스를 거쳐 마침내 이탈리아 땅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가 그토록 고대하던 고대 문명의 심장이자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그의 여정은 베로나에서 시작되는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관광이 아니에요. 당들 유럽의 문화, 관습, 정치, 그 모든 것의 속살을 꿰뚫어 보려는 한 철학자의 집요한 탐구 과정,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몽테뉴가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북부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들에서 시작해서 르네상스의 심장부인 토스카나를 지나 여정의 최종 목적지 로마에 이르기까지 저와 함께 16세기 이탈리아의 공기를 한번 생생하게 느껴보시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몽테뉴는 이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직전에 머물렀던 독일에서의 경험을 잣대 삼아서 모든 걸 비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평가가 아주 솔직하고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그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불만은 바로 숙소와 음식이었습니다. 물론 비용은 독일보다 3분의 1이나 저렴했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글쎄요, 꽤 끔찍했단 모양입니다. 음식은 형편없고 침대는 불편하기 짝이 없었죠. 심지어 창문에는 덮개조차 없어서 사생활 보호는 꿈도 꿀 수 없었고요. 무엇보다 와인을 정말 사랑했던 그에게 역겹고 마실 수 없는 수준의 와인은 이탈리아에 대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베로나에서 몽테뉴의 지적 호기심은 그를 정말 도시 구석구석으로 이끕니다. 그는 미사 중에 모자를 쓴 채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여기는 종교의식이 이렇구나 하고 차이를 느끼고요. 또 패배한 정적의 무덤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도시의 관용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당시로서는 정말 이례적으로 유대교 회당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모든 것을 편견 없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는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죠. 하지만 이렇게 까다로운 비평과 몽테뉴의 입을 다물게 하고 그를 완전한 경외감에 빠뜨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 로마가 남긴 거대한 유산, 원형 경기장이었죠. 그는 그저 와, 대단하다 하고 감탄만 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직접 걸어보면서 그 둘레가 600보에 달하고 좌석이 무려 43줄이나 된다는 사실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이 압도적인 규모의 건축물을 마주하면서 그는 앞으로 만나게 될 고대 로마 세계의 위대함이 과연 어느 정도일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 거죠. 자, 다음 목적지는 물의 도시 베네치아입니다. 몽테뉴의 눈에 비친 이곳은요, 찬란한 부와 깊은 의심이 공존하는 아주 매혹적이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섬뜩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프랑스 대사로부터 베네치아 공화국의 연간 수입이 무려 150만 크라운에 달한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16세기 기준으로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당시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프랑스 왕실의 1년 수입과 거의 맞먹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부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화려함 이면에는 아주 깊고 어두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사조차 현지인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걸 극도로 꺼릴 만큼 도시 전체가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일종의 정치적 편집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엄청난 부가 자유가 아닌 통제와 불안을 낳은 셈입니다.
이런 베네치아에서 몽테뉴는 아주 독특한 존재에 매료됩니다. 바로 코르티잔으로 불렸던 고급 창부들이었죠. 그는 그녀들이 다른 수입원도 없이 마치 공주처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도시의 가장 경이로운 구경거리라고 말합니다. 종교적 엄숙함과 세속적인 쾌락이 정말 기묘하게 공존했던 르네상스 시대 베네치아의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 수 없죠. 베네치아를 떠난 몽테뉴의 여정은 이제 학문과 예술의 도시들로 이어집니다. 이곳에서 그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당대의 지성들과 교류하고 배우려는 진정한 르네상스 학자의 면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파도바에서는요, 외국까지 나와서도 견문을 넓힐 기회를 놓치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프랑스 젊은이들을 보면서 교육자로서 안타까워합니다. 또 페라라에서는 군주와 격식 있는 만남을 통해 외교관 같은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죠. 그의 여정은 이처럼 끊임없는 배움과 관찰, 그리고 사색의 연속이었습니다. 토스카나로 향하는 험난한 산길에서는 잠시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여관 주인들이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벌이는 아주 치열하고도 우스꽝스러운 경쟁을 목격한 거죠. 하인을 몇십 리 바깥까지 보내서 호객행위를 하고 산토끼를 선물하겠다는 황당한 약속까지 하는 모습에서 몽테뉴는 살아있는 삶의 에너지를 느꼈을 겁니다. 이런 생생하고 소란스러운 모습이야말로 그가 책상 앞이 아닌 길 위에서 배우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었겠죠. 피렌체 근교에서는 당대 최고의 권력 가문이었던 메디치가의 프란체스코 공작이 지은 별장 프라텔리노를 방문하는데요. 이곳은 자연과 인공이 절묘하게 결합된 당시 기술력의 정수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놀라움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건은 이 기상천외한 물장난 장치였습니다. 손님들이 동그란 조각상을 감상하고 있으면 갑자기 앉아있던 의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놀라서 계단으로 도망치면 이번엔 계단에서 수천 개의 물줄기가 솟구쳐서 온몸을 흠뻑 적시는 시기였죠. 이건 단순히 기술을 뽐내는 걸 넘어서 권력자들이 자신의 부와 세련된 취향을 과시하는 하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몽테뉴는 이 유쾌한 속임수에 감탄하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권력자의 의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피렌체를 뒤로하고 드디어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향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계의 수도로 향하는 길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도착의 순간 역시 솔직히 말해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죠. 위대한 제국의 수도로 이어지는 길은 웅장하고 화려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그를 맞이한 것은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하고 척박한 풍경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로마의 첫인상은 찬란한 영광이 아니라 모든 것이 쓰러져간 뒤의 쇠락과 쓸쓸함이었던 거죠. 그리고 도시의 문턱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고대의 영광이 아니라 현대의 지긋지긋한 관료주의였습니다. 전염병을 핑계로 모든 짐을 샅샅이 검사하고 특히 그의 분신과도 같던 책들을 모조리 압수해서 검열하려는 시도는 정말이지 자유로운 탐구를 생명처럼 여겼던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과도 같았을 겁니다. 로마와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입성한 몽테뉴는 이제 그의 날카로운 시선을 도시의 심장부로 향합니다. 그가 목격한 16세기의 로마는요, 신성한 종교의식과 세속의 잔혹한 처벌이 기이하게 공존하는 아주 복잡한 얼굴을 한 도시였습니다. 그는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 13세를 아련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중앙으로 가서 또 무릎 꿇고 마지막엔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추는 이 복잡한 절차. 이건 사실 종교의식이라기보다는 방문객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고 교황의 절대적인 권위를 각인시키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연극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신성한 의식의 현장 옆에서는 끔찍할 정도의 형벌이 집행됩니다. 로마의 정의는 신속하고 공개적이며 마치 잔혹한 연극처럼 충격적이었습니다. 뜨거운 쇠로 살점을 뜯어내고 손을 자르고 몽둥이로 때린 뒤에야 목을 베는 시기였죠. 몽테뉴는 이러한 공개 처형이 대중에게 극도의 공포를 심어줌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아주 계산된 통치술의 일환임을 정확히 간파합니다. 그의 호기심은 로마의 유대인 공동체에도 향합니다. 그는 수술 도구부터 상처를 소독하는 데 쓰이는 포도주,
지혈용 가루의 이름까지 마치 외과 의사의 보고서처럼 할례 의식의 모든 과정을 아주 냉철하고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이건 그의 지적 호기심이 타문화의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도 어떤 편견 없이 파고들었음을 보여주는 정말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자,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이자 가장 심오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행자 몽테뉴는 철학자 몽테뉴가 되어서 눈앞에 펼쳐진 폐허를 통해 시간과 역사, 그리고 문명의 본질에 대해 아주 깊이 사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문득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로마는 살아있는 도시가 아니라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위대한 문명의 거대한 무덤이라는 것을요. 영광스러웠던 건물들은 모두 무너져 내렸고 그가 걷는 모든 길이 사실은 죽음의 흔적 위에 놓여 있음을 직시하게 된 거죠. 이것은 정말 강력한 깨달음입니다. 지금 그의 발이 딛고 있는 이 땅이 사실은 진짜 땅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쌓인 역사의 퇴적층, 그러니까 몰락한 제국의 잔해라는 사실 말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로마인들은 과거 로마의 지붕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셈이죠. 정말 소름 돋는 통찰 아닙니까? 그는 과거의 기념비적인 유령과 그 폐허 위에 초라하게 둥지를 튼 현재의 로마를 아주 날카롭게 비교합니다. 그는 지금의 로마를 잡종 로마라고 부르면서 새 건물들이 마치 제비나 까마귀가 폐허 위에 지은 둥지 같다고까지 말하죠. 이 경멸에 가까운 시선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감상을 넘어서 인간 문명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에 대한 그의 오랜 철학적 성찰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몽테뉴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고대 로마인이 지금 이곳에 돌아온다면 과연 자신의 도시가 있던 자리를 알아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이야말로 그의 로마 기행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자 우리에게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과거의 장소를 진정으로 마주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시간이라는 거대한 무덤 위를 잠시 걷고 있을 뿐일까요? 자, 16세기 사상가 미셸 드 몽테뉴와 함께 떠나는 여행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 독일어권 지역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몽테뉴는 드디어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땅을 밟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문화권으로 들어선 건데요. 과연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이곳에서 또 무엇을 발견하고 기록하게 될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탈리아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몽테뉴의 눈에 포착된 건 바로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문장 하나만 봐도 그가 느꼈을 문화적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죠. 경건해야 할 성당 안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자유분방하게 행동하는 모습. 이게 바로 몽테뉴가 마주한 이탈리아의 첫인상이었습니다. 몽테뉴의 이탈리아 여정은 베네토 지방에서 시작됩니다. 알프스를 넘어 처음 만난 도시들, 베로나, 비첸차, 파도바를 거치면서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문화와 건축,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에 대한 그의 생각이 서서히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베로나에 도착한 몽테뉴는 정말 극과 극의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장엄한 로마 유적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당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대미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태평하게 떠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모순적인 풍경이 그에게는 아주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관찰은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먼저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거대한 로마 원형 경기장 아레나를 보고는 내가 본 건물 중에 최고다라고 국찬을 하죠. 당시 죄수들을 동원해서 복원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꼼꼼하게 적어둡니다. 그러다가도 약초로 물을 중료하는 예수의 수사들을 만나면 흥미롭게 그들의 기술을 관찰하고요. 도시의 옛 통치자 가문의 무덤을 보면서는 역사를 생각합니다. 심지어 도시의 성을 보면서는 저건 왜족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시민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 같군 하고 날카롭게 분석하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대교 회당까지 찾아가서 그들의 의식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그의 끝없는 지적 호기심을 정말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몽테뉴의 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가 바로 이런 현실적인 비교 분석이죠. 마치 요즘 여행 블로거처럼 독일 여관과 이탈리아 여관을 비교하는데요. 이탈리아는 음식은 풍족하지만 가격이 프랑스보다 4분의 1이나 비싸다고 불평합니다.
특히 와인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 같아요. 다양하고 품질 좋은 와인을 마실 수 있었던 독일을 벌써부터 그리워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자, 다음 도시로 가볼까요? 비첸차에서는 웅장한 귀족들의 저택이 늘어선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고요. 이어서 도착한 파도바에서는 활기 넘치는 대학 도시의 분위기를 만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프랑스 젊은이들을 보면서는 좀 쓴소리를 해요. 그들의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몽테뉴가 보기에 파도바에 와 있던 100명이 넘는 프랑스 학생들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어울려 다니면서 현지 문화를 배우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몽테뉴는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여기까지 왔나 하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비판만 한 건 아닙니다. 독특한 돔 양식이 인상적인 성 안토니오 성당이나 기둥 하나 없이 지어진 거대한 정의의 전당을 보면서는 감탄을 아끼지 않았죠. 특히 그를 놀라게 한 건 바로 생활비였습니다. 한 달에 단 7크라운, 그러니까 아주 적은 돈으로 하인까지 두고 풍족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해요. 이러니 학생이 아니더라도 많은 외국인들이 파도바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몽테뉴의 발길은 그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곳, 바로 물의 도시 베네치아로 향합니다. 워낙 명성이 자자한 곳이라 기대가 정말 컸을 텐데요. 그런데 막상 마주한 베네치아는 몽테뉴에게 경이로움과 동시에 약간의 실망감도 안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반응이죠. 내가 생각했던 베네치아랑은 좀 다른데? 둘러보고 나니 좀 실망스럽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몽테뉴는 그냥 와, 멋있다 하고 감탄만 하는 여행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높은 기대치와 명성에 비추어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고 분석하는 그런 지식인이었던 거죠. 그의 시선은 정말 독특합니다. 산마르코 광장이나 거대한 무기고도 인상 깊었지만 그가 주목한 건 또 다른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현지 프랑스 대사가 베네치아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서 외국인이랑 2번 이상 대화하면 바로 첩자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라고 경고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요. 또 그렇게 아름답다고 소문난 베네치아 여인들을 보고는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건 바로 고급 창보들이었습니다. 무려 150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마치 공주처럼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엄청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모습. 이 기이한 제도가 몽테뉴에게는 베네치아의 그 어떤 화려한 건축물보다도 더 충격적이고 경이롭게 다가왔던 겁니다. 몽테뉴는 프랑스 대사에게서 아주 흥미로운 숫자를 듣게 됩니다. 바로 150만 크라운. 이게 뭐냐면 베네치아 도시 하나에서만 1년에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당시 베네치아 공화국의 부와 경제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베네치아를 떠나는 몽테뉴는 사실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평소 뱃멀미가 심해서 물길 여행을 꺼렸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말이 천천히 끄는 운하보트를 타보기로 결심합니다. 일종의 실험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아무 불편함 없이 여행을 마칩니다. 이 작은 성공은 그에게 새로운 여행 방식의 가능성을 열어준 셈입니다. 페라라에서는 그곳의 통치자인 공작을 직접 만나는 영광을 누립니다. 몽테뉴는 이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는데요. 마치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 공작이 직접 사람을 보내고 여러 개의 방을 지나고 마침내 만난 공작이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까지 16세기 유럽 궁정의 의전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장면이죠. 다른 여정은 기울어진 탑으로 유명한 볼로냐입니다. 물론 몽테뉴도 그 탑을 봤겠지만 그의 진짜 관심사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볼로냐 특유의 새로운 검술 스타일과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유서 깊은 대학이었죠. 이처럼 그는 단순히 유명한 관광지만 둘러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각 도시가 가진 고유한 기술이나 학문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몽테뉴 일행은 평야를 지나 토스카나의 험준한 산악 지역으로 접어드는데요. 최종 목적지인 로마를 향해 르네상스의 심장부 피렌체로 가는 길입니다.
토스카나 지방에 들어서자 몽테뉴는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여관 주인들의 호객행위가 정말 상상을 초월했던 거죠. 하인을 보내는 건 기본이고 주인이 직접 말을 타고 몇 킬로미터 밖까지 마중 나와서 우리 여관에 묵어만 주신다면 이 산토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애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몽테뉴는 이 치열한 경쟁을 보면서 고된 여행길 속에서도 큰 즐거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로마로 가던 길에 몽테뉴는 일부러 길을 벗어나 당시 새로 짓고 있던 프라톨리노 궁전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죠. 이 궁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었어요. 온갖 기상천외한 장치로 가득한, 말하자면 르네상스 시대의 테마파크 같았습니다. 수력을 이용해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인형이 움직이고 심지어 의자에 앉거나 계단을 오르면 숨겨진 구멍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 사람들의 골탕 먹이는 장난까지 있었죠. 몽테뉴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기술과 기교가 만들어낸 걸작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몽테뉴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프라톨리노 궁전의 그 화려함과 기발함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냉철한 비평가의 시선을 잃지 않는 거죠. 그는 궁전 관리인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원이나 분수는 정말 대단한데 자물쇠는 왜 이렇게 허술합니까? 이건 우리 프랑스 시골집에서나 쓰는 수준인데요. 그리고 저 지붕 타일은 정말 흉하군요. 이렇게 웅장함에 감탄하면서도 실용적인 세부 사항의 허점을 날카롭게 짚어내는 것. 이게 바로 몽테뉴의 스타일입니다. 피렌체에서는 그곳의 통치자인 대공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몽테뉴는 이 식사 자리에서도 관찰자의 시선을 잃지 않았죠. 누가 어디에 앉는지 엄격한 좌석 서열을 꼼꼼히 살피고 각자 앞에 놓은 작은 병에 물을 와인에 타서 마시는 독특한 현지 관습까지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시에나입니다. 몽테뉴는 부채꼴 모양의 독특한 광장이 있는 이 도시를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꼽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아름다운 풍경만이 아니었어요. 도시의 벽 곳곳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리베르타, 즉 자유라는 낙서였습니다. 이곳은 피렌체 공작의 지배를 받기 전 시에나가 공화국이었던 시절의 흔적이었죠. 시에나에서 몽테뉴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감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자유와 그 자유를 지지했던 프랑스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통치자인 피렌체 공작은 그런 과거의 기억을 의도적으로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의 무덤과 묘비를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옮겨버리는 식으로 말이죠. 몽테뉴는 이 미묘한 정치적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며칠에 걸친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잘 닦인 시골길을 지나기도 했지만 곧이어 돌투성이의 험한 산길이 나타났죠. 교황령으로 들어서고 아름다운 도시 비테르보를 지나면서 마침내 11월의 마지막 날 몽테뉴는 저 멀리 로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영원의 도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몽테뉴를 맞이한 것은 고대의 영광만이 아니었습니다. 까다로운 세관 검사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 화려한 궁정 생활, 그리고 카톨릭 세계의 정점인 교황을 직접 만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로마에서의 첫 며칠은 기대와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짐 검사를 받는데 그가 애지중지하던 책들을 전부 압수당해서 검열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를 짜증나게 한 건 어딜 가나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데 자꾸 모국어가 들려오니 여행의 신선함이 반감된다고 투덜거렸죠. 마치 요즘 해외 유명 관광지에 갔는데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헷갈리는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몽테뉴는 교황을 직접 아련하는 과정을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세세하게 묘사합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한 번, 중간까지 가서 또 한 번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교황 앞에 가서는 양 무릎을 꿇고 붉은 구두에 입을 맞추는 것까지. 그리고 물러날 때조차 뒷걸음질로 나오면서 중간과 문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어야 했다고 하죠. 이 기록 덕분에 우리는 16세기 교황청의 절대적인 권위와 그 엄격한 의전 절차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몽테뉴가 만난 교황은 그레고리오 13세였습니다. 그는 교황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아주 건강하고 위험 있는 노인이다. 본성은 착하고 건축 사업을 아주 좋아해서 후세에 좋은 이름을 남길 것이다. 다만 자선 사업에 돈을 좀 과하게 쓰는 경향이 있다.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지만 한번 옳다고 믿으면 절대 고집을 꺾지 않는다. 아주 날카로운 인물평이죠. 자, 이제 몽테뉴의 시선은 로마 시민들의 일상으로 향합니다. 그가 본 로마는 신성한 종교의식과 시끌벅적한 축제,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잔혹한 사법 집행이 아무렇지 않게 공존하는 아주 극단적인 대조의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카니발은 정말 불만했던 모양입니다. 도시의 중심가인 코르소 거리를 막고 온갖 종류의 경주가 열렸다고 해요. 어린이들, 유대인들, 심지어 벌거벗은 노인들까지 달리는 기이한 경주가 벌어졌고 말이나 당나귀, 물소 경주도 열렸습니다. 한쪽에서는 귀족들이 화려한 말을 타고 창시합을 벌이고 귀부인들은 평소와 달리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나와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축제와는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는 장면이 바로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몽테뉴는 2번의 처형을 목격하고 그 끔찍한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가 더 주목한 것은 군중들의 기묘한 반응이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도적을 교수형에 처할 때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쳐다보더랍니다. 그런데 그 시신의 사지를 절단하자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슬퍼하더라는 거죠. 몽테뉴는 이 비이성적인 군중 심리를 놓치지 않고 포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에 사는 유대인 공동체를 찾아가서 할례 의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마치 인류학자의 현장 노트처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죠. 준비 과정부터 수술, 그리고 이후의 의식까지. 타문화에 대한 그의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호기심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제 우리는 몽테뉴의 로마 체류기에서 가장 철학적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눈앞에 보이는 현대 로마를 넘어 그 땅속 깊이 묻혀버린 거대한 과거, 즉 고대 로마의 폐허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폐허를 바라보던 몽테뉴는 아주 심오한 깨달음에 이릅니다. 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진짜 로마가 아니구나. 이건 그냥 거대한 무덤일 뿐이다. 그는 세상이 로마의 오랜 지배에 대한 복수라도 하듯 도시를 파괴했고 시간이 흘러 그 파괴된 잔해들마저 땅속에 묻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건 도시의 폐허가 아니라 폐허가 묻힌 무덤 그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아주 구체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로마의 길바닥은 사실 고대 로마 시대의 길바닥보다 무려 30피트, 그러니까 9m 이상이나 높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고대 로마의 지붕이나 벽 위를 걷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로마는 과거의 로마 위에 세워진 또 다른 도시인 셈이죠. 그의 주장은 그냥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증거가 있었죠. 세베루스 개선문 같은 건축물의 기초는 지금 땅보다 훨씬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어떤 언덕은 원래 언덕이 아니라 고대 극장이 무너진 잔해가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었고요. 실제로 당시에도 땅을 깊게 파다 보면 저 아래 땅 속에서 여전히 똑바로 서 있는 고대 기둥의 꼭대기가 발견되곤 했다고 합니다. 로마는 말 그대로 과거의 잔해 위에 서 있는 도시였던 겁니다. 이 모든 관찰은 몽테뉴를 마지막 질문으로 이끕니다. 아주 도발적인 생각이죠. 만약에 2000년 전 고대 로마인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의 로마에 온다면 과연 여기가 자기가 살던 곳이라고 알아볼 수나 있을까? 언덕의 모양도 땅의 높이도 모든 것이 변해버린 이곳을 보고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피렌체와 시에나를 둘러본 몽테뉴. 이제 드디어 그의 위대한 여정의 최종 목적지, 영원의 도시 로마를 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렸던 이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시의 폐허 앞에 섰을 때 과연 그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지금부터 몽테뉴의 시선을 빌려서 시간의 흔적이 겹겹이 쌓인 도시 로마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토스카나의 그 아름다운 언덕들을 넘어서니까요. 몽테뉴의 발걸음이 드디어 교회의 심장부, 그러니까 교황이 직접 다스리는 땅, 교황령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지역만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풍경, 발밑의 길, 심지어 마주치는 사람들 분위기까지 전부 다요. 자, 몽테뉴가 로마까지 간 길을 한번 볼까요? 시에나에서 출발해서 부온 콘벤토, 라파일레 같은 곳들을 거쳐갔죠. 그런데 몽테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정해진 길로만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프랑스 역사랑 관련이 깊은 몬탈치노라는 곳을 보고 싶어서 일부러 길을 삥 돌러가는 수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봤냐면 아직도 옛날 동맹을 기억하면서 프랑스 사람들을 정말 반갑게 맞아주는 주민들을 만난 거예요. 아, 역사가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구나 하고 느꼈겠죠. 기억하세요? 그 비옥하고 풍요로웠던 롬바르디아 평야. 이제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는 그냥 험하고 돌 많은 산길이 펼쳐집니다. 이게 바로 교황령의 첫인상이었어요. 몽테뉴는 교황 그레고리오의 이름이 새겨진 다리를 건너면서 아, 내가 지금 단순히 지형만 다른 곳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권력과 역사가 지배하는 교회의 땅에 들어왔구나 하고 온몸으로 느꼈을 겁니다. 드디어 저 멀리 로마의 윤곽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도시에 대한 기대감은 금방 실망감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도시로 가는 길이 나무 한 그루 없이 거칠고 메마른 땅이었거든요. 그 황량한 풍경 속에 고대의 폐허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죠. 근데 몽테뉴의 눈은 날카롭잖아요. 딱 보니까 이 폐허가 뭔가 좀 다른 거예요. 프랑스에서 봤던 견고한 벽돌 건물이 아니라 작고 볼품없는 벽돌로 지어진 걸 보면서 그는 이미 과거의 영광이 얼마나 쓰러져 버렸는지를 직감하고 있었던 거죠. 영원의 도시 로마.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막상 몽테뉴가 성문 안에서 처음 마주한 현실은 뭐였을까요? 바로 아주 까다로운 공무원들이랑 생각과는 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있던 로마와 실제 로마가 어떻게 달랐는지의 그 첫인상을 한번 따라가 보죠. 날짜는 11월 30일, 성 안드레아 축일이었어요. 바로 이날 수많은 순례자와 여행자들이 거쳐갔을 로마의 포폴로문을 통과하면서 드디어 그의 위대한 로마 기행에 공식적인 첫발을 내딛습니다. 아니 근데 로마의 환대라는 게 정말 차가웠습니다. 관료주의의 벽에 딱 부딪힌 거죠. 흑사병을 핑계로 세관원들이 그의 짐을 사사건건 다 뒤지는 것도 모자라서 학자한테 가장 모욕적인 일, 바로 책을 몽땅 압수해가 버립니다. 심지어 경건한 성모의 기도서마저도 이게 로마가 아니라 파리에서 인쇄됐다는 이유만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죠. 몽테뉴는 이때 금소 목록에 있는 독일 책이라도 가져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로마에 발을 딛자마자 몽테뉴 머릿속에서는 스위치가 딱 켜집니다. 파리랑 비교하면 어떨까? 일단 화려함이나 웅장함은 로마의 압승이었어요. 넓디 넓은 광장, 아름다운 거리, 그리고 성직자랑 부자들의 마찰아 끊이지 않는 그 위세는 파리가 따라올 수 없었죠. 하지만 도시의 활기, 그러니까 북적이는 느낌으로 따지면 얘기가 좀 달랐습니다. 빽빽한 집의 수나, 인구 밀도를 보면 파리가 로마보다 훨씬 더 크고 활기찬 도시였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몽테뉴를 진짜 깜짝 놀라게 한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프랑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본인이 직접 이렇게 썼다니까요?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거의 전부가 나한테 프랑스어로 말을 걸어왔다. 이국적인 도시에 왔다는 신선함이 좀 반감될 정도였다고 하네요.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를 만나는 건요, 그냥 쑥 들어가서 인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뭐 한편의 정교한 연극 같았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무릎 한 번 꿇고 방 가운데까지 가서 또 한 번 꿇고 마지막으로 교황 발치에 가서 양 무릎을 다 꿇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대사가 교황의 발을 덮은 옷을 걷어내고 방문객은 그 붉은 신발 위에 있는 흰 십자가에 입을 맞추는 거죠. 그래야 이 엄격한 의식이 비로소 끝이 납니다. 자, 그럼 몽테뉴는 이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를 어떻게 봤을까요? 굉장히 복합적인 인물로 본 것 같아요. 80세가 넘었는데도 엄청 정정하고 활기찼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일보다는 건물을 짓는데 더 열정적인 위대한 건축가였다는 거죠.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학교도 많이 세운 온화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세속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몽테뉴는 그를 통치자라기보다는 로마라는 도시에 자신의 흔적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 했던 예술가처럼 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볼 로마는요,
몽테뉴가 발견한 가장 깊은 모순, 그 자체입니다. 한쪽에서는 성스러운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잔혹한 처형의 비명이 들리는 도시. 이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의 극명한 대조, 그 기이한 공존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1년 중 가장 성스러운 날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리는 미사. 얼마나 장엄하겠어요. 근데 몽테뉴와 거기서 본 건 신앙심보다는 그냥 화려한 쇼에 가까웠습니다.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황이랑 추기경들은 자리에 앉아서 모자도 안 벗고 자기들끼리 잡담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아마 깊은 괴리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몽테뉴는 로마의 가장 어둡고 잔혹한 얼굴도 보게 됩니다. 바로 카테나라는 아주 악명 높은 도적의 공개 처형 장면이었어요. 가면을 쓴 귀족들이 그를 교수대로 이끌었고 그는 고통 없이 목이 매달렸습니다. 군중들은 조용히 그 죽음을 지켜봤죠. 근데 진짜 충격적인 장면은 그 다음에 나와요. 사형 집행인이 도끼로 그의 시신을 4조각으로 내려치자 그때까지 침묵하던 군중들이 갑자기 다 같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은 자의 몸을 훼손하는 것에 더 경악했던 거죠. 몽테뉴의 날카로운 시선은 로마의 여인들에게도 향하는데요. 이게 또 재밌습니다. 그는 로마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호감형이지만 프랑스 여자들처럼 눈이 부실 정도의 미인은 드물다고 봤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가 본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은 코르티잔이라고 불리는 고급 창부들에게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들은 단순한 매춘부가 아니었어요. 당대 최고의 예술가, 학자, 성직자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엄청난 부와 교양을 쌓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호화로운 삶은 몽테뉴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로마 카니발, 말만 들으면 엄청 화려할 것 같잖아요. 근데 몽테뉴 눈에는 영 시시했던 모양이에요. 벌거벗은 아이들이랑 노인들이 달리는 경주, 말과 물소들이 뒤섞여 달리는 경주, 그리고 귀족들의 창시합까지. 뭐 행사는 많았는데 베네치아의 세련된 축제나 프랑스의 장엄한 의식에 익숙했던 그에게는 뭔가 좀 조잡하고 기대 이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정말 기이한 구경을 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무슨 연극 무대 같기도 한 테마 의식을 목격한 겁니다. 사제가 악령 들린 남자의 목을 천으로 묶고 얼굴에 침을 뱉고 심지어 주먹으로 치면서 기도를 외웠대요. 성체로 악마를 위협하고 촛불을 녹이는 쇼까지 한 다음에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그 악마가 아주 해롭고 고집센 놈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제는 예전에 한 여자에게서 악마를 쫓아냈더니 그 여자가 못이랑 핀을 토해냈다는 믿기 힘든 자랑까지 했다고 하네요. 몽테뉴의 지적 호기심은 그를 유대교의 할례 의식까지 이끌었습니다. 보통은 좀 꺼려질 수도 있는데 그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종교 의식 중 하나를 목격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해요. 은으로 만든 기구로 포피를 자르고 포도주로 상처를 빨아내서 소독하고 용의 피라는 붉은 가루를 바르는 고대 방식, 축복한 포도주를 아기에게 맛보게 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그는 한치의 편견도 없이 인류의 오랜 관습을 냉철한 관찰자의 눈으로 담아냈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마의 살아있는 좀 요란한 모습들을 봤다면요. 이제 몽테뉴의 여행기, 그 가장 깊은 심장부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도시의 겉모습 넘어 그는 폐허가 된 돌무더기와 조용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시간과 소멸에 대한 그의 깊고 우수어린 성찰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폐허가 된 도시의 언덕을 이렇게 쭉 거니면서 몽테뉴는 자기 자신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의 이 로마가 과연 진짜 고대 로마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서부터 그의 가장 깊은 생각이 시작됩니다. 그의 눈에 비친 로마는 더 이상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냥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썼어요. 세계가 그 죽음과 파멸의 광경에 너무나 경악한 나머지 폐허 그 자체를 다시 땅에 묻어버렸다. 마치 파괴된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역사 스스로가 그 상처를 흙으로 덮어버렸다는 듯한 표현이죠. 과거와 현재에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몽테뉴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돼요. 바로 도시의 땅 높이 자체가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가 발견한 건 지금 우리가 걷는 로마의 거리가 고대 로마의 거리보다 무려 창 2자루 높이만큼이나 위에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의 로마인들은 사실상 고대 건물의 지붕 위를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발밑 깊숙한 곳에 완전한 형태의 고대 도시가 잠들어 있다는 걸 간파한 거죠. 지금의 이 잡종 로마의 건물들을 보면서
몽테뉴가 뭘 떠올렸냐면요. 프랑스에서 종교전쟁으로 파괴된 교회 폐허에 제비나 까마귀들이 둥지를 튼 모습을 떠올립니다. 정말 날카로운 비유죠. 위대했던 과거의 뼈대 위에 초라하게 기생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 그 장엄했던 과거와 너무나도 대비되는 현재에 대한 그의 서글픈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은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 변화는 너무나도 완전해서 만약에 고대 로마인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여기 온다고 해도 절대 여기가 자기 도시였다는 걸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요. 시간과 역사가 만들어낸 상실의 깊이를 이보다 더 극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깊은 철학적 사색에서 빠져나와서 이번에는 학자 몽테뉴의 모습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했냐면 바로 당대 세계 최고의 지식 창고 바티칸 도서관이었습니다. 바티칸 도서관에 드디어 들어선 몽테뉴. 그가 본 풍경은 어땠을까요? 대여섯 개의 방이 쭉 이어져 있는데 모든 책상 위에 책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식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지식을 향한 경외심과 통제하려는 욕구가 공존하는 참 기묘한 풍경이었습니다. 거기서 몽테뉴가 본 것들은 정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경험 그 자체였어요. 예를 들면 세네카와 플루타르코스의 고대 필사본, 심지어 토마스 아퀴나스가 직접 고친 흔적이 남아있는 책을 자기 손으로 만져본 겁니다. 영국의 헨리 8세가 루터를 비판하며 쓴 책의 친필 원고를 보면서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했고요. 고대 베르길리우스 필사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서사시 아이네이스의 첫 구절이 사실은 후대에 덧붙여진 거라는 사실까지 확인하면서 짜릿한 지적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몽테뉴는 인생의 아이러니, 뭐랄까 교훈 같은 걸 하나 얻습니다. 당시 프랑스 대사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희귀한 책들을 계속 거절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여행객이었던 몽테뉴는 아무 제약 없이 모든 걸 다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경험을 하고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올바른 계기와 기회에는 특권이 있어서 종종 왕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것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기도 한다. 자, 이제 몽테뉴의 이 상세한 여행 기록, 그 대장정의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전의 끝은 오스티아라는 곳이었어요. 날짜는 3월 15일. 몽테뉴와 일행은 로마의 옛 항구였던 오스티아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겠죠. 이 짧은 여행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의 여정의 마지막 기록이 될 거라는 걸요. 오스티아로 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티베르강에 딱 도착했는데 말이 강을 건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막혔는데 바로 그때 강 건너편에 있던 다른 프랑스인 일행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내죠. 서로 말을 바꿔 타기로 한 거예요. 덕분에 상대방은 몽테뉴의 말을 타고 로마로 돌아가고 몽테뉴 일행은 그들의 새 말을 타고 무사히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일행은 티베르 강가에 있는 작지만 견고한 성체 오스티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그의 생생하고 자세했던 여행 기록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뚝 하고 끝나버립니다. 몽테뉴의 배는 오스티아의 바닷가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럼 그의 남은 여정은 대체 어디로 향했을까요? 또 그 호기심 많던 철학자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더 있었지만 끝내 글로 남겨지지 못했을까요? 몽테뉴의 이 갑작스러운 침묵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라는 게 과연 기록된 것들의 전부일까? 아니면 기록되지 않은 그 거대한 여백 속에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그 답은 그의 멈춰버린 펜 끝에 우리를 향한 영원한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